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을의 인문학 대표 백현빈입니다. 저희 마을의 인문학에서 이번에 성남 미디어 센터의 시민창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로 찾아가서 인문학의 현장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명 판교에 찾아온 인문학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조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교육자문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동국 교육자문관님을 모셨습니다. 자문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작년 8월부터 이 마을의 인문학을 시작을 하고 또 공식적으로 12월에 단체를 설립을 하고 계속해서 마을을 살리는 것과 시민을 키우는 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게 이 청소년들 앞에서는 뭔가 장벽이 있는 것처럼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확실히 학생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중앙에 있는 직장으로 취직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막상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조금 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을을 살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결국 교육이 먼저구나.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마을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큰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 2020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또 교육자문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자문관님께서 보실 때 이 올해 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이슈와 또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를 먼저 하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큰 위기 상황은 좀 잦아들었고 작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가 이제 그 등교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아마 오늘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중 2인가 이렇게 하고 고 2인가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여전히 학교가 문을 한 3달 동안 닫고 있었을 때 유독 문을 열었던 데가 있어요. 네. 학생들이 가는. 네. 어디인지 아세요? PC방은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PC방도 열었지만 학원은 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공공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학교는 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네. 거의 상당수의 아이들은 다 학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랜만의 얘기는 아닌데 네. 이렇게 되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네. 이게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보여주고 있는 네.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학원에 가서 우리 아까 백현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을 배운다든가 네. 특기적성을 배운다든가 네. 체육, 문화, 예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마음껏 하는 학원이라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단순한 그런 스킬이나 이렇게 연마하는 이런 쪽에 그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슬픈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또 우리나라 교육 어떤 대학 입시 체제나 이런 걸 보면 학원을 가지 않으면 또 문제풀이 능력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많이 처지는 또 현실이잖아요, 그죠?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불안감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시기에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 네.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 학원비 대느라고 사교육비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게 갈수록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가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학원 가는 아이들이 또 행복하냐? 네? 행복하지는 않겠죠? 학원 가는 즐겁게 학원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되게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이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그런데 네. 조금만 더 우리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하고 전 세계를 막 다니잖아요. 네. 당장 비행기를 타고 이웃 나라나 가보시면 거의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학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뭐 체육, 뭐 음악 미술, 예. 예체능과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특별 활동들을 뭐 배우고자 하는 이런 거는 몰라도 네. 학교 공부를 뭐 선행학습이든 아니면 이제 뭐 한다든지 이런 공부 쪽에는 학원이란 개념이 없어요. 공부는 자기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예, 학교 공부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계속 이제 뭐 도서관에 한다든지 뭐 과제를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케줄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만 그렇다. 사실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하는 공부하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잘 경험해 보셨죠? 혹시 네. 학창 시절에 학원 다니셨어요? 저는 뭐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학원을 막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자꾸 질문을 많이 던져보게 하는 좀 스타일이시긴 해서. 네, 바로 네.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러한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네네. 이제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하고 네. 그걸 계속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네. 이렇게 이제 재밌게 공부하는 게 공부인데 다 그냥 학원 가서 시켜주고 그죠? 네. 억지로 막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죠? 네. 막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막 억지로 막 머리에다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리고 네. 빨리 그걸 암기해야 되고 또 그 암기한 걸 또 시험 문제풀이에 또 바로 써먹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은 있었어요. 학원을 안 다니거나 막 덜 다니게 되니까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학원으로 가게 됐을 때 그렇죠. 학교에서 만나는 이 친구들은 다음날 보면 학원에서도 또 만나고 왔으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오히려 불안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가는데 난 안 가도 되나.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집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네. 약간 학원 가는 게 문화화되고만 약간 네. 제도는 아니지만 문화화돼 버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좀 이제 제가 표현하는 말로는 좀 악순환이라고 네.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이 교육 문제는 네.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네. 네. 선순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방과 후에 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걸 마음껏 하고 네. 네. 그 속에 이제 자기가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네. 네. 독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네. 다음날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네. 학교에 가서 이렇게 배우고 네. 정말 좋은 거 배우고 또 이제 그 방과 후에 또 자기 계획대로 하고 그러면서 네. 그게 선순환 아닌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 통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학습 시간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네. 예. 아마 OECD 평균보다도 7시간에서 최대 2배 이상 많대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습량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고 또 학원 가서 또 똑같은 건 또 배우고 연습하고 계속 그러고 하여튼 문제풀이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닌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네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고 네. 선순환으로 빨리 변화되는 네. 그런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할 건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좀 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 서울에서 또 경기도에서 또 많은 지자체에서 한 지난 10년간 희망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혁신교육의 이름으로 진행됐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학원 말고 사교육 말고 뭔가 좀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자문관님께서 또 실제로 혁신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계시면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앞에서 말씀 주셨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들도 많이 계셨을 걸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서울시의 혁신교육 프로그램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서울 시민들을 위하는 건가요? 지금 이 네. 영상은 네. 혹시 그 판교 네네네.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희가 판교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오늘 판교에 앞서서 서울을 찾아온 이유가 네. 앞으로 우리가 좋은 지역에서 사례를 어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서울을 찾아오게 됐는데요. 네. 또 우리 자문관님께서는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서울 시민과 네.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혁신교육이 생기게 된 이유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교육의 악순환 있죠. 네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네. 하는 열망 속에서 어렵게 좀 탄생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거는 제 기억에는 2008년, 네. 2009년. 거의 뭐 10년이 넘었죠. 네, 10년이 넘었죠. 2008년, 2009년에 네.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고요. 네. 그 전에는 아마 뭐 작은 학교 네. 살리기, 뭐 대안교육, 네. 뭐 이러한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뭐 실험적으로 시도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혹시 그 백현민 선생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남에 네네. 그 MBC PD 수첩에 네. 혁신학교라고 나왔는데 그 성남에 그 무슨 학교 있었어요. 그 작은 학교 해가지고 네. 혁신학교라고 소개가 돼서 네네. PD 수첩에서 그걸 한번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10년도인가 그때 네. 남한산 초등학교. 남한산 네네네. 초등학교가 PD 수첩에 소개되는데 그때 저도 그걸 되게 이제 아주 재밌게 봤는데 네. 전국에서 다 봤잖아요. 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전국의 네.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네. 남한산 초등학교 다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주변에 네. 집값이 막 들썩들썩하고 네네. 막 그 전국에서 이사를 와서 그 예. 학교 가려고. 근데 그 학교가 보여준 모습이 교육의 본질을 찾는 교육을 시도했던 거거든요. 네. 형식적이고 막 이런 거 있죠. 학교에 이렇게 가보면 되게 딱딱하고 좀 무섭고 네.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이 제일 힘세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군대인지 학교인지 막 분간이 안 가고 이랬는데 네. 그 남한산 초등학교에서는 정말 평등한 문화 네.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그 학교에서의 그 배움 되게 아주 깊게 네네. 받아들이고 그걸 또 마음으로 네네. 받아들이고 그게 또 실천으로 이어지고 네네.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니까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그 당시 남한산 초등학교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네. 그런 학교를 혁신학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도 2010년도에 네네. 이제 그때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광노현 교육감님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네. 그분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서울시 곳곳에다가 서울형 혁신학교를 만들겠다. 네네. 서울형 혁신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어렵게 됐거든요. 네네. 서울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네. 이제 없던 학교가 혁신학교가 이제 지금은 한 240개 정도 돼요. 네. 그 당시 하나도 없던데 10년 넘게 이제 해서 한 250개, 40개, 50개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의 구조가 아닌 네.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역할로서 학교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이제 깊게 네. 깊은 공부를 하고 또 깊고 넓게 배우고. 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해서 이제 현재 이루고 있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서울은 이제 학교가 1,300개가 있어요. 네네. 초, 중, 고가. 네. 그 중에서 뭐 300개가 채 안 되니까 네. 아직은 그 퍼센트가 되게 낮은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한 절반 이상, 한 네. 650개 이상 되면 이제 절반이니까 한 절반 이상 넘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모든 학교가 다 혁신 학교가 돼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이게 학교인지 학원인지. 학교라고 하면 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정말 되게 소중한 그런 교육기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가 그렇게 좀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배움이라는 게 꼭 교과서나 네. 책을 보고 배움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의 삶이 있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하고 뭐 일상생활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민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그리고 평등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네. 교장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 타고난 리더십이 대단하대요. 네.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교장 선생님 근데 권위를 다 내려놓고 네. 정말 친구로 대하고 학생들 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런 리더십이 있죠, 그죠? 네. 지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네. 이렇게 지원하는 리더십. 네. 그런 민주적인 학교로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네. 또 혁신 학교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혁신 학교가 이제 막 하다가 네. 급기야는 이제
학교만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네네. 이제는 마을도 같이 네네. 좀 뭔가 아이들이 마을에서 좀 자라잖아요. 그죠? 네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다 마을이잖아요. 네. 마을 안에 학교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학교도 사실 보면 우리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네네. 결국에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서 그 학교가 운영되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삶에 이렇게 이걸 봤을 때 아이들은 학교에 있다가 또 다시 집으로 갈 때 마을 네. 갔다가 다시 또 학교에 오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어떤 마을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네. 2012년도에 네. 결정적으로 이제 혁신교육지구라는 게 아. 이게 경기도가 좀 먼저 하긴 했어요. 네네. 경기도는 2010년에 했고 네. 서울은 2011년도에 이제 준비를 해서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은 서울은 네. 100%예요. 네. 전체가 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강남구도 하고 네. 송파구도 하고 네. 이런 다 합니다. 서울에 전체가 다 참여합니다. 네. 혁신교육지구 한마디로 학교와 마을의 협력.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고 네네. 마을은 살고 싶은 마을이다. 네. 이 가고 싶은 학교와 살고 싶은 마을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네. 그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우리 아이들이 삶의 주체로 네. 삶의 주체로 학교와 마을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서울시 교육청 25개 구청 네. 그다음에 시민사회 네. 이런 사람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교육도시를 만들어보자.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러한 걸로 시작한 겁니다. 어찌 보면 학교 옥상에서 마치 혁신이라는 작은 종이 비행기를 하나 날린 게 이제 마을 한 바퀴를 다 도는 개념으로 점점 확장이 좋은 비유네요.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 네. 근데 사실 혁신학교나 이런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취지나 이런 데서 공감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혁신학교가 생기는 옆이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지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한교신도시도 그런 사례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끔 궁금했던 게 예산서로 들어가 봤을 때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걸까요? 보통은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 조성해가지고 단위 예산들은 나오는데 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이 어찌 보면 적지 않은 규모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우선 혁신학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제 혁신학교는 이제 주로 기본적으로 보면 4가지 혁신을 주제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운영의 혁신이라고 해요, 보통. 네, 첫 학교 번째. 운영의 혁신. 네, 학교 네. 운영의 혁신이라고 네. 하는데 그 혁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적인 학교 운영. 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네. 같이 결정하고 네. 같이 이제 의논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 네. 학교 운영의 혁신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혁신. 네, 교육과정의 혁신. 네, 교육과정의 혁신, 그다음에 수업의 혁신. 수업의 네, 혁신. 수업의 네. 혁신. 그냥 막 칠판에다가 선생님 그 전에는 네. 칠판에다 있는 적고 야 적어라. 선생님이 쓴 거 네. 적어라. 아니면 뭐, 네, 네. 그죠? 교과서로만 그냥 뭐 하는 수업에서 노트가 깜지가 됐었죠. 그렇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어마어마했죠. 선생님이 써준 그 칠판에 써준 판서를 네.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 게 다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정작 배우는 아이들은 자기가 그 이해하고 네. 그죠? 정말 가슴 깊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 공부 내용 자체를. 그래서 수업의 혁신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엄청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의 유형도 되게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 수업이 아니라 그걸 일제식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냥 선생님 혼자 막 강의하고 네. 애들은 자는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활동 중심 수업. 네. 활동 중심. 네. 그래서 이제 뭐 프로젝트 수업이라 해서 예.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게 처음에 수업을 하다가 네. 마지막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봉사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네. 실제 지역 마을에 나가서 네. 뭐 경로당에 가든가 복지관에 간다든가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직접 행동으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제 흐름에 따라서 수업을 짜요. 네. 보통 한 20차씩 혹은 10몇 차씩 짜서 마지막에는 사회 봉사 활동이라든가 네. 직접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수업. 그러니까 아이들 정말 재밌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수업으로 이어져서
아 정말 내가 배운 게 진짜 실천도 해보고 네. 그것이 배운 게 그대로 몸에 녹아나는 이런 것을 수업의 혁신이라고 네. 하고 이제 뭐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건 평가의 혁신. 아. 평가. 그러니까 그래서 평가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시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네. 평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은 교사들에게 온전하게 평가권이 있질 않아요. 보통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친 내용을 자기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대학 교수처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대학 교수처럼 평가의 권한을 네. 오로지 교수님은 자기가 한 학기 강의하고 나서 네. 뭐 백현빈 학생이나 뭐 저나 만약에 학생이라면 네. 뭐 뭘 성실하게 했으면 네. A+를 주고 그렇죠. 만약에 너는 좀 안 되겠다 한 번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럼 F를 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 교사들에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 왜? 그거를 이제 이것이 그 입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그렇죠. 그런 게 없는데 네. 중고등학교에는 막 같이 내야 되고 이게 뭐 공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 선생님들이 막 그런 재량권이 별로 있지 않고 네. 이제 좀 뭐 난이도도 높이고 또 네. 그게 또 상대 평가다 보니까 네. 이게 왜 아이들을 보세요. 운전하려면 운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그 운전하면은 절대 평가로 뭐 70점 이상만 되면 다 운전할 수 네. 있는 거잖아. 통과되잖아. 그렇죠. 학교는 지금 상대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네. 100명의 아이들이 다 70점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네. 그렇게 절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0명이 시험 보면 1등부터 100등까지 가려내는. 네. 그죠? 걔네들이 만약에 다 70점 넘었는데도 1등부터 100등까지 가려내는. 그렇죠. 그냥 강제 배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평가도 되게 많이 혁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런 평가 혁신을 이제 하는데 혁신학교가 한계가 네. 아직은 대학 입시 체제가 견고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해결이 되고 좀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네. 교사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이 오롯이 그냥 네. 이제 인정이 되고 주어지는 것이 과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평가의 혁신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지역 사회와의 협력. 네. 혁신학교는 지역 사회와 협력해야 된다. 마을과 협력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공동체를 좀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네. 그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그렇고 예. 과제라고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핵심은 그냥 뭐 재밌는 수업, 네. 즐거운 선생님, 행복한 아이들, 네. 함께하는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제 혁신교육지구는 사실 이제 마을에서 하는 건데 핵심은 그 서울시 네. 혹은 뭐 각 지자체 있죠. 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네. 그 이제 그 전에는 왜 교육청이 교육을 책임진다 그랬지 뭐 소위 말해 판교나 지금 성남시도 네.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성남시가 그 전에는 이제 학교에다가 돈만 네. 교육경비 보존해서 뭐 학교 뭐 고치는데 쓰라고 이 정도 돈만 줬지 네. 교육에 별로 관여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성남시도 네. 혹은 뭐 도봉구도 네. 뭐 종로구도 우리 아이들이 마을의 한 주인이고 네. 주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마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청소년 그 네. 활동 있죠. 네. 청소년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네.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막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원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방과 후에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진로 같은 것도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그래서 곳곳에 이제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네. 그런 역할들을 마을에서 이제 다양한 마을 학교로 만든다든가. 네. 또 마을 교사가 있고 그리고 네.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있고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방과 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했는데 네.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선순환되는 구조로 네. 이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마을의 어떤 본질, 네.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우리 좀 백현빈 선생님 뭐 저보다 조금 연령이 좀 아래지만 우리 아주 옛날에는 네. 우리 뭐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을에서 네네.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뭐 농사 지으면서도 이렇게 배우고, 그렇죠. 마을의 어르신들이 또 그런 네.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연이 또 아름답고 하니까 네. 거기서 놀고, 여러 가지 사계절 동안 다양한 놀이도 하고, 네. 또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죠?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네. 그러면 그 마을 안에서 왜 공동체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네. 그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게 문화가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마을의 본질을 되찾는다. 네. 그 지역의 공동체를 좀 되찾는다. 네. 이런 것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 학교에서의 혁신이 사실은 저기 이전의 책 속의 교육이 아니라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교육으로 바뀌는 측면도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교육 자체도 혁신이 되고 그렇죠. 마을은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 네네. 그다음에 어떤 뭐 교육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꼭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저 백현민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많이 배운 거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든 마을에서든 네. 아니면 친구에게든 누구나 다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느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게 일제 시대를 지나고 전쟁 지나면서 네. 그 좋은 전통들이 이 산업화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되찾아서 마을의 어떤 본질, 네. 교육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다시 해보자. 네네. 그래야 또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민주 시민이 된다는 거는 뭐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하려고 뭐 학교도 혁신교육지금 학교도 지원하고요. 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제가 보여 여기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바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안내인데 한번 보시는 것 같이 네.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참, 정말 많아요. 수백 가지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왜냐하면 네. 자치구별로도 다 다르고 네네. 다 다르고 뭐 특징도 있고 뭐 네. 그래. 네. 그래서 특별히 하나 이제 도봉구를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도봉구에서도 일도 했기 때문에 네. 도봉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요. 네. 최초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있죠. 네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를 네.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해요. 도봉구죠. 아.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생님들 네.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지자체가 운영하니까 학교 단위로 했던 것보다는 내용도 풍부하고 네. 학교 간의 어떤 교차 수강도 가능하고 정말 뭐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징검다리를 할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요 유럽에 가보면 네.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지자체가 스포츠, 문화, 예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지자체가 운영을 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방과 후에 예를 들어 좀 공을 차고 싶다, 축구를 네. 하고 싶다 그러면 학교 끝나고 그 축구장이 있는데 운영하는 그 축구 클럽 그렇죠. 거기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가서 네. 공도 차고 그다음에 수영도 하고 네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에는 한국이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예. 그냥 다 교육은 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다 알아가고 얘네들은 네. 그냥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는 존재로만 그렇죠. 인식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을에서 할 역할들이 너무나 많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다양한 걸 이제 지금 이제 뭐 좀 약간 프로그램을 많이 좀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약간 보면 시기로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제도화되고 문화화가 되려면 네.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너무 좋다. 네. 전국적으로 이 혁신교육지구가 네. 전국에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거든요. 네네. 시군구라고 하죠. 예. 네. 성남시도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서울에는 그게 25개가 있는데 전국에 226개 중에 지금 160개가 넘어요. 거의 한 170개 가까이 돼요. 혁신교육지구를 하는 데가. 네네. 뭐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절반도 넘었고 한 70, 한 60, 한 5%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 아.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가 있기도 해요. 네네. 물론 그 전부터 운영됐던 건데 현재 현 정부도 그것의 효과와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변화하고 있다. 네. 교육적으로.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